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고 지난 주말 황금 연휴를 거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산했던 동네 식당, 백화점, 쇼핑몰, 가전제품 매장들도 최근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염병 사태가 경제 전반에 침체를 몰고 와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가던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동안 못 갔던 곳에 놀러도 가고 또 기분 좋게 돈들을 쓰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두고 몇몇 언론에서는 보복 소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억눌렸던 소비가 분출됐다고 해서 쓰는 그런 표현인데요. 어감이 썩 좋진 않네요. SNS 등에서도 모처럼 좋은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런 공격적인 단어를 굳이 써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요. 무엇보다 혐오와 부정의 언어가 일상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작은 부분에서라도 언어의 위력을 고려하는 건 언론의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복 소비를 좀 대체할 다른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보상 소비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치유 소비, 회복 소비, 아니면 행복 소비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 5월 7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목요일에도 다양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픽 항상 주요 뉴스와 논평을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동네 책방에서는 작은 서점의 개성을 반영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코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책들 준비했습니다. 검색어 뉴스도 챙겨 들으시면 다양한 알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시간 함께해 주시고 유튜브, 팟캐스트,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까지 다시 듣기,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으로 계속 열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고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김용기 님께서 들어오셔서 요즘 언론이 펜을 무기처럼 너무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많이 들어오셨어요. 최희철님, 여상영님, 9545번님, 그리고 방산월님, 최성우님, 신정수님, 신경철님, 김고은님, 박진호님, 제가 가끔 빠뜨려도 항상 좀 양해해 주십시오. 허창익님, 그리고 8748번님, 유성종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산속전원생활님, 오직님, 윤유빈님, 그리고 럭키박스 이주경님, 에스코리아 님께서 다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계절님 또 지금 막 들어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뉴스를 하나하나 좀 챙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시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글 올려주신 분들 중에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써주셨어요. 타 방송이긴 네. 한데 네.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라는 거 저도 자주 들었는데 33년 만에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보면서 33년이면은 그때까지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 제가 80도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 방송도 참 우리 오래 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갑자기 불끈 솟았습니다. 맞아요. 부부보다 더 진짜 정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좌청룡 우백호라는 너무 멋진 용어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어가 점점 거세지고 있잖아요. 언론도 좀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뉴스 브런치 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혹시 부족한 점 있으면 좀 주시고요. 아까 소비 얘기하셨는데 칭찬 소비라는 말을 좀 써보면 어떨까 칭찬 싶습니다. 소비. 왜냐하면 국민들 네. 모두 너무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셨고, 저는 아이들하고 노인분들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그럼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선물 많이 하시는데 칭찬도 같이 해주시면 배가 되지 소비. 않을까,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뉴스를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어제 이제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승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밖에도 또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몇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정리해 보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대해서 갑자기 왜 나왔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주세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부에서 지난해 10월 이런 주문을 삼성했습니다. 준법감시제도. 그러니까 불법을 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했었고 삼성에서는 올해 2월 감시기구로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저희가 한 번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준법감시위에서 다시 사과해라. 예를 들면 경영권 승계 의혹이라던가 노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라고 권고를 해서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대국민 사과문이 발표된 겁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일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쳤다라고 하면서 저의 잘못이다 이렇게 사과했고요.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강조한 부분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오너 경영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계속 어떤 회사를 승계하는 2세, 3세, 4세 그렇죠. 계속 내려가고 있죠 지금. 2세, 3세 내려가는데 이제 4세 경영을 이른바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라서 재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내용을 밝혔고요. 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삼성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었고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노동 상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 준법 의지도 강조했는데요. 본인과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부회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재계에서는 또 평가를 좋게 하기도 하고,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애증이 교차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큰 기업으로서 해외에 나가보면 삼성이라는 기업의 또 존재감을 느끼면서 예전에는 한국을 몰라도 삼성은 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국위 선양에도 많은 역할을 했고 실제로 지금 임직원들과 계열사까지 합치면은 사실 많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대해서 따가운 눈초리를 보였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이제 어떤 경영 세습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능력 있는 후계자가 세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편법이나 탈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재판도 걸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과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체적인 사과의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 이런 걸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범법 행위가 있었다든지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걸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는 빠져 있어서 아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진지한 반성 만약에 이번 재판에서 감형의 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둔다면은 거기에는 약간 못 미치는 게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삼성이 더 이상 무노조 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선언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일단 그런데 예전에 한 고 이병철 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삼성의 노조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오랜 기간 한 80년간 지금 없지 않았습니까? 물론 작년 11월에 삼성전자 서비스 그쪽에 노조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미약하죠. 그런데 문제는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했다면은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지금 농성을 332일째 하고 있는 철탑에서 하고 있는 해고 노동자가 있습니다. 김용희 씨라고요. 이분이 25년 전에 삼성 테크위인에서 노조를 만들려다가 해고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노조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그간의 어떤 이런 노동자, 해고 노동자들이나 삼성의 어떤 직업병 피해자들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어떤 진정한 사과와 복직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조치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다 빠져 있어서 좀 공허하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전평론가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저는 뭐 사과 자체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삼성 차원의 어떤 입장문을 낸 것이 아니라 이른바 총수가 직접 나서서 의지를 밝힌 부분은 의미가 있지만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이용희 씨 얘기하셨는데 이용희 씨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용희 씨입니다. 김용희 씨가 왜 정작 피해자 본인에게는 사과하지 않냐. 그래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당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와 진정성 있는 대안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삼성에 필요한 것은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실천 이렇게 좀 짚었는데 왜냐하면 삼성이 큰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뭐 사과도 하고 입장문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과하고 입장을 내는데 계속 어떤 불법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또 사과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문을 사실 작성할 때 굉장히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투입이 됐을 거고 준법감시기의 의견도 들어갔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천이 되냐.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불법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도 좀 근절이 되고 노조와에 있어서도 정말 어떤 상생관계가 되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정책위장이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서 속빈 강정 이렇게 조금 혹평을 했는데 네.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노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복직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선 공감을 하고요.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안이 계속 나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추진되고 있구나, 실행되고 있구나 이런 점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 2008년도에 삼성 특검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탈세나 차명 계좌 의혹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4조 5천억 원 규모의 차명 계좌 이 돈을 갖다가 사회에 이제 실명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누락된 세금도 납부하겠다. 사회 환원하겠다. 네. 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과를 하면서 사과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상 회복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한국의 재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왜 갖고 있느냐. 돈을 잘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힘들게 번 돈을 이제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거를 탈루하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고 다른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인하고 똑같이 기왕의 어떤 과거의 범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지인 중에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삼성이나 이런 재벌의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신 분이 있었는데 본인의 아드님이 삼성에 입사를 했어요. 그때 너무 좋아서 또 축하 파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한 거는 삼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아직까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삼성이 다시 거듭 태어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우리나라의 국위 선양을 하는 것까지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이 오너 경영을 하면서 저질러지는 각종 뭐 탈세 의혹이라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한번 짚었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회가 뭐 독립성,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또 내부의 어떤 견제 장치를 해야 되는데 준법 감시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기업이 이사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건 터지고 나서 보여지기 식으로 어떤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이사회들이 할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제가 재벌 풍세에 관련된 재판 과정을 예전에 현장에서 많이 봤었는데 다들 그 법정에 들어가면 정말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반성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탈세 혐의라든가 이런 걸로 수사받고 재판 가기 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좀 걸러졌다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기업들이라든가 어떤 기관들이 이사회의 투명성이라든가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그러네요. 한번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사를 맡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이사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을 견제할 수도 있는 거고 채찍을 가할 수도 있는 건데 많은 부분에서는 이사회의 기능이 그런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많기
많기 때문에 이걸 약간 법적으로 이사들의 책임도 좀 강화하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고요. 네. 이왕 발족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도 제 기능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 보다 보면 준법감시에서 내일쯤 또 어떤 입장이 나올 건데 아마 뭐 노조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또 어떤 발표가 나올지 한번 또 관심이 지켜봐야 쏠립니다. 되겠네요. 예. 자, 그럼 다음 뉴스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그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장이 이제 그저께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들에게 조문을 가서 유가족과 나눈 대화가 좀 부적절했다 하는 그런 비판이 일어서 어제 사과를 했네요. 관련 내용을 전평론가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이낙연 전 총리이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이 위원장이 이천 화재 빈소를 찾아서 유족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일단 야당에서 굉장히 거세게 비판이 일었죠. 뭐 항의를 하거나 슬픔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좀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다 이렇게 장전 이제 의원이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뭐 정당에서도 보면 아니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저의 수용 부적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는 아프도록 이해한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과를 발표했는데 글쎄요. 워낙 주목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죠. 네. 지금 여권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로도 거론이 그렇죠. 되는데 예. 어쨌든 이번 일로 많은 좀 이미지의 상처를 입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여론이 돌아갈지 또 어떤 입장이 나올지 행보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총리 시절에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침착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 줘 왔던 인물이라 또 그래서 또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께서는. 그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품격 있는 말을 하는 걸로 국민들이 각인이 되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좀 공감 능력도 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가 많이 큰 정치인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실망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 현장에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낙연 전 총리의 말이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나가. 그런데 문제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정말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이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더 안고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이 필요했는데 이때 필요한 건 논리가 아니었다. 정말 같이 아픔을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보이지가 좀 않았던 이런 부분이 많은 부족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본인도 뭐 수양이 부족했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조금 더 전화 위복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가서 그 가족들, 유가족들한테 한 번 더 이제 진정한 어떤 마음을 나누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이런 실수에 대해서 뭐 야당에서 이제 사실은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실수라고 보는데요. 아무 때나 막말하는 정치인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테면 이번에 이제 유가족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와닿는 말이 뭐냐면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고위 공직자분들이 오기만 하고 똑같은 의견을 말하고 대안을 갖고는 오지 않는다. 답답한 거죠, 유가족들은.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힘든 상황에 가서 얼굴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가족들의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들고 가야지만 정말 이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저희가 정치학에서 처음 들어가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네. 거기 수사학에 보면은 설득의 3요소 그래가지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를 가르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고스는 이성적인 설득입니다. 파토스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은 이성이 감정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도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유가족들의 말에 사사건건 뭔가 그 좀 대정부 질문할 때 따박따박 이렇게 답을 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논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정치는 공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사실은 대정부 질문할 때 보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었죠. 네.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노련하게 맞받아치고 오히려 질문을 해서 야당 의원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실 인기도 많이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참사 현장에 어떤 빈소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강원도 산불이라든가 올림픽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낙연 전 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평가합니다. 다만 이번에 좀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은 힘드시죠.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공감 능력을 조금 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좀 매우 아쉽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교훈으로 삼아서 워낙 주목받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감의 정치를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배출한 두 분의 대통령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별명 혹시 기억나십니까? 별명이요? 노무현 바보. 대통령을 뭐라고 불렀죠? 바보 놈. 바보 노무현 또 있습니다. 노짱이라고 불렀어요. 노짱. 지지자들이. 예. 사실 대선 주자한테 노짱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친숙하다. 그렇죠.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라는 가회에 맞춰서 같이 춤추고 그리고 국민들의 가슴에 많이 울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무현의 눈물이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대선 주자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굉장히 혹평이 나올 수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약자와 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많은 어떤 화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서의 저는 키워드가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언급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 발언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가해자 처벌해라 조사해라 다 중요하죠. 그런데 국정 지도자가 위로의 말씀을 권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정말 맞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조금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별명이 뭘까요? 지지자들이 부르는 친근한 용어. 인이. 예, 인이입니다. 그만큼 친숙함과 공감을 해주는 리더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단정함, 품격 좋지만 국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특히 이렇게 높은 분을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너무나 어려웠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보여주면 맞아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눈물 얘기하니까요. 정치인은 사실 저는 정치인의 동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슴 속에 측은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연민과 눈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재승박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아도 덕이 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이 연설할 때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 변하는 사람보다 좀 어눌하지만 온 마음을 담아서 하는 사람에게 더 유권자가 끌리는 그렇죠. 것은 바로 그 진정성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이낙연 전 총리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금 아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에 사실은 지금 여당이 많이 업혀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선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낙연 전 총리가 오만한 민주당의 버릇을 잡아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친정 엄마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국민들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용균 씨 네네. 사망한 젊은 노동자인 고 김용균 씨 어머니를 포옹하면서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하죠. 많이 힘드셨죠. 저는 지금 정치인들한테 바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국민들이. 싶습니다. 예, 많이 예. 힘드셨죠라고 했고 5.18 묘역을 문재인 대통령이 찾았을 때 그 유족의 편지를 낭독한 김소영 씨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위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냉철하고 논리적인 정치도 필요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치인이 보여줘야 될 모습은 따뜻한 위로, 감성의 리더십, 그렇죠. 공감의 리더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한마디 덧붙이자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감성의 리더십은 아주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의 가슴도 안아주지만 먹고 살 것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끝으로
저희가 세계 최대 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였던 그 범죄자 손정우 씨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지금 탄원서를 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는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송 박사님께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그 다크웹 운영자였던 손정우 씨가 지금 그 한국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끝났어요, 형기가. 그런데 미국에서 돈 세탁, 국제 자금 세탁 혐의로 송환을 하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이 손정우 씨 아버지가 청원도 올리고 법원에도 손편지를 쓰고 했는데 탄원서를 제출한 거죠. 네. 그 이유가 그런데 이제 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화가 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용돈벌이를 하려고 시작을 했다. IMF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작을 한 거였고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한 거다. 그리고 미국은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걸로 처벌을 받으면 100년 이상 나올 텐데 음식 문화나 언어가 다른 데서 얘가 하는 거는 너무나 가혹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악한 아이는 아니다. 우리 아이가 뭐 강도나 강간 미수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올려서 또다시 이제 피해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좀 화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어떻게 본다면 뭐 부모의 자식 사랑은 뭐 본능이라고는 하지만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하는 이런 호소 내용들 좀 또 그 뭐 강간한 것도 아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 내용이라서 좀 답답했고요. 피해자 언급이 없네요. 예. 예. 어떤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이 평생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본인 예. 아들이 지금 겪을 고통만 강조한 것이 그러니까요. 오히려 공분을 불러일으켜서 좀 부적절하다, 안 올리니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과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하는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건 사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아버지가 더 이상 그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 내 자식은 귀하죠. 누구나 그 자식이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내 자식이 망친 남의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느냐.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 현실 인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강간했냐 이 말은 오프라인에서 뭘 직접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영상 좀 올린 것 같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 지금 손정우 씨가 올린 것들 중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만 3,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예. 엄청난 중재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그리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